우리 엄마 유품이에요. 도둑 취급하지 마세요. 엄마 유품이라고? 재개발 현장에서 용역 깡패에게 밀쳐진 8살 아이가 절규했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아이는 낡은 목걸이를 놓지 않았죠. 그 목걸이를 주워든 천억대 재벌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 20년 전 납치당해 사라진 딸에게 직접 걸어줬던 바로 그 목걸이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쌍둥이. 사라진 딸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쾅, 쾅, 쾅. 서울 외곽의 재개발 구역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포크레인이 쇠로 된 집 개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더니 금방이라도 낡은 담벼락을 박살낼 기세였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담벼락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두 팔을 쫙 벌린 채 포크레인 앞에 버티고 서 있었죠. 봉순이라는 이름의 이 할머니는 고물상을 하며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봉순 할머니의 눈에는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물러설 기색은 전혀 없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밀어. 할머니가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았습니다. 용역 깡패 대여섯 명이 할머니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덩치 좋은 사내들이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질질 끌어내려 했죠. 할머니는 바닥에 발을 딛고 버티면서 사내들의 손을 핥히고 물어뜯었습니다. 그러나 힘에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용역 반장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 작은 할머니 하나 치우지 못해서 공사가 1시간째 멈춰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할머니 건드리지 마. 날카로운 아이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8살짜리 쌍둥이가 용역 깡패들에게 달려든 겁니다. 먼저 달려든 건 형인 지훈이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깡패의 허벅지에 매달리더니 이빨을 드러내고는 그대로 다리를 물어버렸죠. 동생 지민이도 질세라 다른 깡패의 팔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이 꼬맹이들이. 깡패가 다리를 휘청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어른과 아이의 싸움은 결과가 뻔했습니다. 깡패가 귀찮다는 듯 지훈이를 밀쳐냈고 8살짜리 아이는 중심을 잃고 흙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려 했죠. 형? 지민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봉순 할머니도 깡패들의 손을 뿌리치고 아이들에게 기어갔죠.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용역 반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거니 싶었죠. 그는 손을 들어 포크레인 기사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현장 전체를 찢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했고 차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뛰어내렸습니다. 은발이 햇빛에 반짝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 사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수행 비서들이 황급히 우산을 펴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우산을 뿌리치고는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탈리아제 명품 구두가 진흙탕을 첨벙첨벙 밟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성건설 민동훈 회장. 건설업계의 거물이자 천억대 자산가인 그가 직접 현장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용역 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들을 고용한 사람보다 훨씬 높은 어른이 나타났으니까요. 당장 멈춰. 동훈의 고함 한마디에 현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포크레인 엔진 소리가 뚝 끊기고 깡패들이 손을 놓았습니다. 갑자기 재개발 현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죠. 용역 반장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다가왔습니다. 온갖 아부를 늘어놓으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동훈은 그를 아예 눈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8살 아이. 동훈은 마치 쫓기듯이 지훈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손을 뻗었죠. 다쳤니? 일어날 수 있겠어? 지훈이가 경계하는 눈으로 낯선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르르. 지훈이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작은 물체가 진흙탕에 퐁하고 박혔죠. 햇빛이 그 위에 내리쬐자 탁한 흙물 속에서도 영롱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색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죠. 작은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펜던트가 가느다란 체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동훈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케이크가 놓인 식탁. 5살 배기 딸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있었죠. 동훈은 작은 상자를 열어 목걸이를 꺼내 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유리야, 생일 축하해. 이 목걸이는 아빠가 특별히 만든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이란다. 딸 유리가 펜던트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뒤에 이상한 글자가 있어. 뭐야? 그건 네 이름이야. M, Y, R. 민유리. 아빠가 영어로 새긴 거지. 와, 나만의 비밀 글자다. 유리가 목걸이를 꼭 쥐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뒤 유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가출이라고 결론지었고 모든 수사가 중단되었죠. 동훈은 딸을 찾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유리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진흙탕에서 그 목걸이가 나타난 겁니다. 동훈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무릎이 진흙에 푹 빠지는 것도 모른 채 그는 바닥에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흙을 닦아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죠. 목걸이의 뒷면이 보였습니다. M, Y, R. 이니셜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동훈이 직접 주문 제작한 바로 그 목걸이가 틀림없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동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을 기업의 최고 자리에서 냉철하게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떨리고 있었죠. 훔친 거 아니지? 지훈이가 번개처럼 목걸이를 낚아챘습니다. 적대적인 눈빛으로 동훈을 쏘아보며 뒤로 물러섰죠. 우리 엄마 유품이에요. 도둑 취급하지 마세요. 엄마 유품이라고? 동훈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눈앞에서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죠.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약간 튀어나온 이마. 그 이목구비는 30년 전 딸 유리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동훈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죠. 과호흡 증세가 온 것이었습니다. 수행 비서들이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 동훈의 뒤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중석 부회장, 동훈의 오른팔이자 30년 넘게 함께한 신복이었습니다. 그가 목걸이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고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동훈은 눈앞의 아이에게만 정신이 팔려서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중석은 조용히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넣어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굳어버린 표정으로 지훈이와 지민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무슨 말을 중얼거렸는지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동훈이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고였죠. 회장님, 건강 해치십니다. 가시죠. 중석이 다급한 목소리로 동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훈이 중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비켜. 동훈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봉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들 어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봉순 할머니가 경계하는 눈으로 동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죠. 죽었어. 동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진흙탕에 털썩 주저앉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재개발 현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포크레인 팔이 하늘에 멈춘 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20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곧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동훈은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흙이 묻은 바지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사라지는 두 아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동훈은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 기사가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훈의 운전을 맡아온 그였지만 이렇게 넋이 나간 회장님의 모습은 처음이었죠. 중석도 당황한 표정으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길이었죠. 양옆으로 허름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동훈은 명품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도 양복 소매가 벽에 긁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죠. 마침내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동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고철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녹슨 냉장고, 찌그러진 세탁기, 부서진 가구 조각들이 마당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한가운데에 녹슨 컨테이너 박스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동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곳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건가? 설마 저곳에서 딸이 마지막 숨을 거둔 건가? 봉순 할머니가 쌍둥이의 손을 잡고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동훈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영감. 봉순 할머니가 돌아서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동훈을 향해 휘둘렀죠. 돈 많은 양반들이 여긴 왜 기어들어와? 구경났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독이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온 사람 특유의 분노가 느껴졌죠. 동훈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빗자루를 더 세게 휘둘렀습니다. 퍽, 퍽. 빗자루가 동훈의 어깨와 등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으면서도 묵묵히 컨테이너를 향해 걸어갔죠. 할머니가 아무리 때려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가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동훈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죠. 가만히 있으라고. 동훈은 녹슨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냉기가 확 밀려나왔죠. 한여름인데도 컨테이너 안은 냉장고처럼 서늘했습니다. 동훈은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적응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천장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벽에는 습기가 배어 물방울이 맺혀 있었죠. 바닥에는 얇은 이불 두 채가 깔려 있었는데 군데군데 곰팡이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들이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8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죠. 그때 동훈의 시선이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찌그러진 밥상. 그 위에 낡은 액자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 있었고 테두리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죠. 동훈이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길고 찰랑거리는 머리카락, 초승달처럼 휜 눈, 볼에 생긴 보조개.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딸 유리였습니다. 20년 전 15살 때 사라진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동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액자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딸 유리야. 동훈은 액자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고 목구멍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천억 자산가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 명의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컨테이너 입구에 서 있던 봉순 할머니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영감이 회방을 놓으러 온 줄 알았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당신이 제 아비요? 봉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훈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사진 속 유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흐느꼈죠. 봉순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일이야. 동훈의 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어. 폐지 주우러 나갔다가 골목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했지 뭐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맨발이고. 처음엔 죽은 줄 알았는데 손목 짚어보니까 맥박이 뛰더라고. 동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이 그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여자애가 펄쩍 뛰면서 안 간다고 악을 써. 무섭다고 잡혀간다고. 무서워서 미친 사람처럼 굴더라고. 봉순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 기억을 통 못해. 이름도 집도 가족도 전부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그냥 멍하니 앉아서 허공만 바라보고. 동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딸을 그 지경으로 만든 걸까?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배가 불러오더니 쌍둥이를 가진 거야. 봉순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낳던 날 난산이었어.
피를 너무 많이 쏟았지. 구급차를 부르려 했는데 여자애가 내 손목을 꽉 잡더니 울면서 그래. 제발 아이들만 지켜달라고. 자긴 이제 끝이라고. 동훈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컨테이너 안에 울렸죠. 내가 죄인이다. 동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딸을 지키지 못한 내가. 그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사람의 무너지는 모습은 처참했죠. 컨테이너 입구에 서 있던 박 기사가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코를 훌쩍이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엉엉 울어버렸죠. 박 기사가 손수건을 꺼내 동훈에게 건넸지만 동훈은 받을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컨테이너 구석에서 지훈이와 지민이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엄마 사진을 붙들고 우는 모습에 두 아이는 겁을 먹은 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아이들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엄마를 이렇게까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슬프고도 따뜻했으니까요. 한참 후 동훈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동훈이 봉순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을, 8년 동안 손주들을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꺾어 깊이 절했습니다. 천억 자산가가 가난한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었죠. 봉순 할머니가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요. 나도 외로웠으니까. 서로 의지하며 산 거지. 동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도끼가 어려 있었죠.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주들,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컨테이너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중석이 조용히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방금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죠. 물건이 발견됨. 대기해. 중석은 휴대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중석이 동훈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표정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가 액자 속 유리의 사진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쌍둥이를 바라보았죠. 중석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컨테이너의 녹슨 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죠. 20년 전의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라는 할머니 말에 결국 집에 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죠. 천장을 바라보며 딸 유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유리.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쌍둥이를 낳다 숨을 거둔 유리. 20년 동안 어디서 무슨 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훈은 벌떡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냈죠. 유리가 5살 때 찍은 사진, 6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7살 때 피아노 학원 발표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어느새 새벽 4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우는 박 기사를 불렀습니다. 어젯밤에 가져온 거 있지?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이 쓰던 칫솔 2개와 빗에 엉킨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죠. 고물상을 떠나기 전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검사해. 제일 빠른 곳으로 가. 동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비닐봉지를 건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박 기사가 급히 나간 뒤 동훈은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창가에 섰다가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책상 앞을 왔다 갔다 했죠. 물을 마시려 컵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절반이나 쏟아졌습니다. 1잔, 2잔, 3잔, 4잔, 5잔. 동우는 2시간 만에 물만 5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마른 게 아니었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함이 그를 미치게 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에 동훈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석이 들어왔죠. 회장님, 점심은 드셨습니까? 중석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동훈이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입맛이 없네. 동훈이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죠. 중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동훈이 고개를 돌려 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고물상 노인 말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노리고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걸이를 어디서 주워왔을 수도 있고 사진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됐어. 동훈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내 눈은 못 속여. 그 아이들 얼굴. 유리를 빼박은 거야. 중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한순간 날카롭게 빛났죠. 동훈은 창밖만 바라보느라 그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동훈은 시계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손톱을 물어뜯다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쿵쿵쿵.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 기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회장님, 나왔습니다. 박 기사가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검사기관에서 대성건설 회장이 급히 원한다는 말에 모든 일정을 제치고 검사를 진행한 모양이었습니다. 동훈의 손이 봉투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잡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만약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동훈은 잠시 눈을 감았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가 손에 들려왔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지만 그가 찾는 건 오직 하나였죠. 결론 부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친조부 관계 성립 확률 99.99%. 동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뒤에 있던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맞아.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새끼들이 맞아. 그는 결과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박 기사도 옆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회장님의 눈물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니까요. 중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중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은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20년 만에 손주들을 찾으셨으니 동훈이 중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며 말했죠. 중석아, 자네만 알고 있게. 중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내 손주들,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동훈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중석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보필하겠습니다. 회장님 곁에서 무슨 일이든 돕겠습니다. 동훈이 흐뭇한 표정으로 중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충신이었으니까요. 믿을 사람은 중석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역시 자네야. 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얼굴 좀 씻어야겠어. 동훈이 집무실을 나서자 중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감격에 젖어있던 눈이 차갑게 식었고 다정하게 웃던 입꼬리가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죠. 중석은 빠르게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동훈이 내려놓은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카메라를 켜고 결과지를 촬영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3장을 찍은 뒤 결과지를 원래 자리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중석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진을 첨부하고 메시지를 보냈죠. 수신인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번호만 달랑 적혀 있었죠. 중석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중석은 자신만의 비밀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죠.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중석은 이곳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도 가족도 모르는 곳이었죠. 중석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자 허름한 원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쪽 벽면에는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대성건설 조직도, 주요 인사들의 얼굴, 부동산 서류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20년 전 찍은 것으로 보이는 낡은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동훈과 그 옆에 서 있는 15살쯤 된 여자아이가 있었죠. 유리였습니다. 중석은 그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중석은 벽에 세워둔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휙! 골프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을 내리쳤죠. 쨍그랑! 화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흙과 깨진 도자기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죠. 20년 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중석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리가 살아있었어? 애까지 낳았다고? 그는 다시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엔 탁자 위에 놓인 유리잔이 박살났죠. 파편이 튀어 중석의 손등을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난동을 부리다가 중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죠.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석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야. 아직은 안 돼.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의심받아. 중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가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죠. 일단 기다려. 내가 연락할 때까지. 전화를 끄는 중석은 한동안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중석은 오랜 시간 동훈의 곁에 있었습니다. 비서로 시작해서 부회장까지 올랐죠.
동훈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의 과거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동훈은 중석을 불렀습니다. 당장 고물상으로 가자. 아이들을 데려와야겠어. 동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밤새 계획을 세운 모양이었죠. 손주들을 위한 방을 어떻게 꾸밀지, 어느 학교에 보낼지, 무슨 음식을 해줄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렸을 겁니다. 하지만 중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동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아이들이 아직 8살입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석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법적 절차도 복잡합니다. 친조부라 해도 양육권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동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석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손주들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동훈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시죠. 제가 조용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요. 동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억지로 마음을 눌렀죠.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서둘렀군. 중석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회장님. 동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 그래, 2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이 뭐 대수랴. 하지만 동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중석이 다시 그 비밀 공간에서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것을. 시간을 벌었어. 며칠 안에 끝내야 해. 중석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해.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너도 끝이야. 전화를 끄는 중석의 눈이 창밖의 달빛에 번뜩였습니다. 차갑고 무섭고 그리고 어딘가 처절한 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석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거든요. 밤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곰팡이 핀 컨테이너에서 자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죠. 결국 동훈은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고물상 골목에 검은색 리무진이 나타났습니다. 길이가 어찌나 긴지 좁은 골목에 겨우 들어섰죠. 그 뒤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따라왔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형형색색의 선물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리무진 아냐? 연예인 왔나? 아니, 저 트럭 좀 봐. 뭘 저렇게 많이 실어왔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가난한 동네에 저런 차가 들어오는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리무진 문이 열렸습니다. 동훈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오늘은 양복 대신 편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격식을 차리지 않았죠. 하지만 손목에 찬 시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명품 시계였거든요. 구두도 이탈리아 장인이 수제로 만든 것이었죠. 아무리 편한 옷을 입어도 동훈의 몸에서는 돈 냄새가 풍겼습니다. 박 기사가 트럭에서 내려 짐칸을 열었습니다. 선물 상자들이 쏟아져 나왔죠. 최신형 스마트폰, 휴대용 게임기, 로봇 장난감, 인형, 레고 세트, 새 옷들, 새 신발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한쪽에는 학용품 세트와 새 책가방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이것들은 다 뭐야?
봉순 할머니가 컨테이너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또 왔어? 그것도 이 난리를 치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지난번에 울고불고 하던 영감이 이번엔 무슨 속셈으로 왔나 싶었으니까요. 동훈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죠. 90도에 가까운 깊은 절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아이들 친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울기만 하고 갔으니 오늘은 뭔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했습니다. 틀림없는 제 손주들이에요. 동훈이 품에서 서류를 꺼내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죠. 할머니는 글씨를 잘 읽지 못했지만 99.99%라는 숫자만큼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요? 할머니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돌려 컨테이너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가 안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었죠. 낯선 할아버지와 산더미 같은 선물에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동훈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죠. 얘들아. 동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평생 기업을 이끌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이요. 할아버지가 왔어. 나는 너희 친할아버지야. 너희 엄마가 내 딸이었어. 지훈이와 지민이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아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할아버지랑 큰 집에 가자. 따뜻하고 넓은 방이 있어. 이제 추운 데서 앉아도 돼. 동훈이 손을 뻗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몸을 뒤로 빼며 피했죠. 공부도 시켜줄게. 좋은 학교에 보내줄 거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쁜 옷도 많이 사주고. 동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기사가 선물 상자 몇 개를 들고 왔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봐. 최신 스마트폰이야. 게임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어. 박 기사가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게임 화면이 나타났죠.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8살 아이에게 스마트폰은 꿈에서나 보던 물건이었으니까요. 이것도 있어. 게임기. 친구들 다 부러워할 거야. 박 기사가 게임기 상자를 흔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포장지가 햇빛에 반짝였죠. 지민이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게임기 상자를 만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지훈이가 동생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박 기사가 든 스마트폰을 손바닥으로 밀어냈죠. 싫어요.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우린 안 가요. 할머니 혼자 두고는 절대 안 가요. 동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절이었죠. 지훈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봐. 할머니도 같이 모시면. 싫다고요. 지훈이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죠. 아저씨가 뭔데요? 우리 엄마 죽을 때 어디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우리 키웠어요. 아저씨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동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죠. 아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지민이도 울먹이며 봉순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릎 아파서 우리가 리어카 밀어줘야 해요. 할머니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파요. 우리가 없으면 할머니 굶어요.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할머니 버리고 안 가요. 나쁜 사람들처럼 안 할 거예요.
동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8살, 겨우 8살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돈보다 선물보다 편한 삶보다 늙은 할머니를 선택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인 할머니를 8년 동안 자신들을 키워준 은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동우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선물을 잔뜩 가져오면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죠. 손주들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오만함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마요. 할머니가 동훈을 밀쳤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꽤 셌죠. 8년이에요. 8년 동안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아플 때 밤새 안고 있던 게 나란 말이에요.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요? 동훈이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죠. 저는 동훈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끊었습니다. 됐어요. 듣기 싫으니까. 그 비싼 것들 다 가지고 돌아가요. 우린 필요 없으니까. 박 기사가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아니, 이 할머니가 회장님한테 어디서. 됐어. 동훈이 박 기사를 막았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가만히 있어. 동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물 상자들을 바라보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들이 대단한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쇠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그것들은 그저 쓸모없는 물건 더미에 불과했습니다. 동훈이 지훈이와 지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봉순 할머니 뒤에 숨어서 경계하는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래. 동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너희 뜻이 정 그렇다면 알았다. 동훈은 몸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서 있던 천억 자산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손주들에게 거절당한 늙은 할아버지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리무진으로 돌아가는 동훈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발짝 뗄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차 문을 열기 전 동훈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물상 마당에서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봉순 할머니와 지훈이와 지민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이었죠. 동훈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리무진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동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 기사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동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졌다. 박 기사가 룸미러로 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들이 나보다 어른이구나. 동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죠.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8살 아이들한테 한 수 배웠어.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동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오라. 내가 틀렸어. 8년 동안 곁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살자고 하면 누가 따라가겠어? 동훈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노을이 지고 있었죠. 신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시간으로 쌓는 거지. 한참을 침묵하던 동훈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중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전화 너머로 중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고물상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동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정 다 취소해. 중석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을 띠었습니다. 네, 무슨 일정을 말씀하시는? 다 취소하라고. 이사회고 골프 약속이고 다. 동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직접 고물상으로 출근한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중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물상으로 출근하시다니. 손주들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돈 말고 시간으로. 옆에서 같이 땀 흘리면서 동훈의 눈에 새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전에 패배감은 사라지고 어떤 결의가 자리 잡았죠. 그러니까 당분간 회사 일은 자네가 알아서 해. 난 고물상에 가야 하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중석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고물상으로 출근한다고? 중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늙은이가 진짜 미쳤군. 중석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좀 더 빨리 움직여야겠는데. 중석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상황이 바뀌었어. 늙은이가 직접 그쪽으로 간다고 해. 더 가까이 붙어서 지켜봐. 전화를 끄는 중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고물상 골목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발에는 고무 장화를 신고 손에는 두꺼운 목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봐도 공사판에서 막 일하다 온 노동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했죠. 장화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것이었거든요. 작업복도 빳빳하게 풀이 먹여져 있었고 주머니에서는 희미하게 비싼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동훈이었습니다. 동훈은 두리번거리며 고물상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리무진을 타고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는 선물 트럭까지 끌고 왔는데 오늘은 빈손이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폐지를 묶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야, 이 영감?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죠. 분명 어제 그 돈 많은 영감인데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망 났소? 여기가 어디라고 그 꼴로 와? 봉순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 당신이 뭘 할 줄 안다고? 할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평생 사무실에서 서류만 만지작거렸을 사람이 고물상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막노동도 해봤어요. 동훈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실 막노동이라 해봤자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로 잠깐 해본 게 전부였지만요. 그래, 그럼 저 박스덤이나 정리해봐. 봉순 할머니가 턱으로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종이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테이프로 칭칭 감긴 박스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동훈은 팔을 걷어붙이고 박스 더미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정도야 뭐. 자신만만하게 박스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테이프를 뜯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훈은 손톱으로 긁어보았습니다. 안 됐죠. 이빨로 물어뜯어 보았습니다. 역시 안 됐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지만 테이프는 끄떡도 하지 않았죠. 동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고작 박스 하나 뜯는데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퍽! 갑자기 등짝에 충격이 왔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빗자루로 등을 내리친 거였죠. 아이고, 힘을 쓸 줄 모르네. 할머니가 동훈을 밀치고 박스 앞에 섰습니다. 허리춤에서 낡은 커터칼을 꺼내더니 휙휙 테이프를 잘라냈죠.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동훈은 멍하니 서서 할머니의 손놀림을 바라보았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자신보다 10배는 빨랐죠.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거 받아. 할머니가 커터칼을 던졌습니다. 동훈이 허둥지둥 받아들었죠. 그렇게 박스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훈은 서툴렀습니다. 커터칼을 쓰다가 손을 베기도 하고 박스를 옮기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죠. 평생 비서들이 다 알아서 해주던 사람이었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고 베이면 대충 휴지로 감고 계속했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쉬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 기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박 기사가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달려왔죠. 빈 캔들을 모아 찌그러뜨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박 기사는 캔 하나를 집어들고 힘껏 밟았습니다. 푸슉! 캔이 찌그러지면서 캔 안에 남아있던 음료수가 튀어올랐습니다. 양복 바지에 얼룩이 잔뜩 묻었죠. 아이고! 박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캔을 밟았죠. 그러다 너무 세게 밟는 바람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바지 엉덩이 부분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기사가 뒤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바지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죠. 박 기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지켜보던 지훈이와 지민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바지 찢어졌어. 지민이가 할머니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죠. 봉순 할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는 입을 틀어막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동훈은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컨테이너를 바라보았죠.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아이들이 지금은 웃고 있었죠. 동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바보 취급을 당하는 중이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일한 뒤 봉순 할머니가 일손을 멈췄습니다.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머니가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죠. 동훈도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밥은 먹었소? 봉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동훈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긴장도 됐고 손주들 생각에 입맛이 없었거든요. 에휴, 밥도 안 먹고 이랬어? 이리 와. 할머니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냄비와 컵라면 몇 개를 들고 나왔죠. 호화로운 건 없어. 이거라도 먹어. 할머니가 휴대용 버너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자 컵라면에 부었죠. 동훈은 컵라면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컵라면이었습니다. 평생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음식만 먹어온 그였으니까요. 동훈은 조심스럽게 면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맛있는 정도가 아니었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배가 고파서일 수도 있었고 땀 흘려 일한 뒤라 그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먹는 첫 번째 식사였기 때문이었죠. 맛있네요.
동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지훈이와 지민이도 컵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훈을 경계하던 아이들이었지만 오늘은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동훈은 마당 한쪽에 앉아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평생 골프 정도밖에 안 쳐본 사람에게 고물상 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났습니다. 지민이였습니다. 지민이가 동훈 옆에 쭈그리고 앉더니 작은 손으로 동훈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뭉친 근육을 꾹꾹 눌렀죠. 할아버지, 아파요? 지민이가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동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저씨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할아버지였죠.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안 아파. 동훈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온몸이 쑤셨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죠. 거짓말. 할아버지 눈물 나잖아. 지민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동훈이 황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야. 기뻐서 그런 거야. 기뻐서 울어요? 이상하다. 지민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동훈도 따라 웃었습니다. 손을 뻗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번에는 아이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죠. 지훈이는 컨테이너 입구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부드러워져 있었죠.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동훈은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동훈이 봉순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또 온다고? 오늘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더니? 할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지만 목소리에는 가시가 없었죠. 내일은 더 잘할게요. 가르쳐 주세요. 동훈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갔죠. 박 기사가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바지를 재킷으로 가리고 있었죠. 회장님, 차 대기해 놨습니다. 그래, 가자. 동훈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동훈은 알지 못했지만 고물상 건너편 골목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며칠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썬팅이 짙게 된 차였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남자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딘가로 사진을 전송했죠. 타깃 확인 완료. 기회를 보고 있음.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중석이었습니다. 중석은 사무실에서 그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박스를 나르는 동훈의 모습, 컵라면을 먹는 동훈의 모습, 지민이가 어깨를 주무르는 모습. 중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군. 중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계속 감시해. 아직 움직이지 마. 휴대폰을 내려놓은 중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중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불안하게 두드렸죠. 한편 동훈은 집에 도착해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죠. 어깨에, 허리에, 다리에. 파스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골프보다 100배는 힘드네. 동훈이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거실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굣길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에 사고 현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찌그러진 자전거, 깨진 안경, 바닥에 떨어진 책가방. 동우는 TV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괜한 걱정이야. 동우는 TV를 끄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푹 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승합차가 여전히 고물상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남자가 쌍둥이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위험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3시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교문을 빠져나왔죠. 지훈이와 지민이도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할머니 오셨겠다. 지민이가 횡단보도 건너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매일 이 시간에 마중을 나오거든요. 과연 횡단보도 반대편에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하얀 머리카락, 낡은 앞치마.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죠. 얘들아, 여기야. 지훈이와 지민이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기다렸죠.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빨간불이 꺼지고 초록불이 켜졌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가자. 지민이가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훈이가 뒤따랐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르르르릉. 어디선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소리가 아니었죠. 갑자기 굉음이 커지더니 골목에서 검은 오토바이 한 대가 튀어나왔습니다. 오토바이는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검은 헬멧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죠. 번호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오토바이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요. 그 무언가는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던 8살짜리 아이. 오토바이가 정확히 그 아이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지민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눈앞으로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민아. 봉순 할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70이 넘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번개처럼 빨랐죠. 할머니가 지민이의 몸을 세게 밀어냈습니다. 지민이가 옆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몸이 아스팔트 바닥을 굴렀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토바이가 할머니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죠. 바람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더 높여 골목으로 사라져버렸죠.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일인 것처럼요. 할머니. 지훈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지민이도 울면서 할머니에게 기어갔죠. 봉순 할머니가 바닥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왼팔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죠. 팔꿈치 부근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요. 지민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죠. 아이고,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봉순 할머니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팔이 부러진 것 같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 없었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가 119에 신고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시간 뒤 동우는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성건설 본사에서 이사회가 한창이었는데 박 기사에게 연락이 온 거였죠. 동우는 발표 중이던 임원을 내버려 두고 뛰쳐나왔습니다. 어디야? 봉순 할머니 어디 있어? 동훈이 숨을 헐떡이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응급처치실 사무입니다. 간호사가 가리킨 방향으로 동훈이 달려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봉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팔에 깁스가 감겨 있었죠. 얼굴 여기저기에 찰과상이 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동훈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죠. 아이고, 영감.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봉순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지훈이랑 지민이는? 옆방에 있어. 지민이가 넘어지면서 무릎 좀 까졌는데 큰 건 아니야. 동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표정이 굳어졌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지민이를 향해 돌진하더라고. 봉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안 밀었으면 그 애가...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동훈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잠시 후 담당 경찰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민동훈 회장님이시죠? 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배달 오토바이들이 워낙 난폭해서 경찰관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일단 뺑소니로 수배 내렸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동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네. 고의성은 안 보십니까? 아이를 노리고 달려든 것 같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오토바이 사고가 워낙 많아서. 됐습니다. 나가보세요. 동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눈치를 보며 병실을 나갔죠. 동훈은 즉시 박 기사를 불렀습니다. 인근 상가 블랙박스랑 CCTV 다 뒤져. 사고 현장 주변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기사가 급히 병원을 나갔습니다. 동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시간 뒤 박 기사가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박 기사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근 상가의 CCTV 영상이었죠. 화면에 오토바이가 나타났습니다. 학교 앞 골목에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죠. 시간을 보니 아이들이 나오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계속 학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문을 나서는 순간 오토바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정확히 지민이가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는 타이밍에 돌진했습니다. 동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동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을 노렸어. 배달통도 없는 오토바이가 30분 동안 대기했다가 정확히 그 타이밍에 돌진했어. 이건 계획된 거야. 박 기사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누가? 왜? 동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노려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죠. 누군가 아이들을 노렸다. 왜? 내 손자라는 걸 아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누가 알고 있지? 동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석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죠. 회장님, 급히 연락받고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중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봉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범인은 제가 꼭 잡겠습니다. 경찰에도 압력 넣어서 빨리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이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중석의 발끝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동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중석의 구두 뒤꿈치에 뭔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가루였죠. 흙 같기도 하고 벽돌 가루 같기도 했습니다. 동훈은 오늘 사고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붉은 벽돌로 된 화단이 있었죠. 그 화단에서 본 흙빛과 중석의 구두에 묻은 가루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중석이가? 동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예민해진 것이라고 자책했죠. 고맙네, 중석아. 신경 써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회장님 손주분들인데요. 중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충성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고개를 숙인 중석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동우는 병원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순 할머니와 아이들은 병실에서 잠들었죠. 동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아이들을 노렸어. 동훈의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딸 유리가 실종됐을 때, 그때도 뭔가 이상했죠. 경찰은 가출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동훈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유리는 가출할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수사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로요. 혹시 그때와 지금이 연결된 건가? 동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지금 바로 할 일이 있어. 전화 너머로 박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전 유리가 실종됐을 때 담당했던 형사 있잖아. 그 사람 찾아봐.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동훈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 다시 파봐야겠어. 뭔가 이상해. 전화를 끄는 동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불빛 아래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동훈은 그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는 누군가가 병원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는 이틀 만에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20년 전 유리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이름은 강태수. 당시 35살의 젊은 형사였죠. 지금은 은퇴해서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가까이 달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작은 치킨집이 있었죠. 간판에는 옛날 치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훈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터라 손님은 없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50대 중반의 남자가 닭을 손질하고 있었죠.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한눈에 봐도 예전에 형사였던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손님, 뭘 드릴까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죠. 민 회장님? 태수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동훈을 바라보았죠.
강태수 씨 맞습니까? 20년 전 제 딸 실종 사건 담당하셨던 분. 동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맞습니다. 아니, 회장님이 여기엔 무슨 일로? 태수가 당황해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을 씻고 동훈에게 자리를 권했죠. 두 사람이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동훈은 잠시 태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당시 강 형사가 열심히 수사를 했었습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녔죠. 하지만 어느 순간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동훈은 아직도 모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동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수사가 왜 갑자기 중단됐습니까?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목격자도 몇 명 찾았고 단서도 조금씩 잡히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위에서요? 네. 서장이 직접 불러서 그러더군요. 사건 종결 처리하라고. 동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 태수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동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회장님께서 수사 종결을 요청하셨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동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죠.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동훈이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죠. 태수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진정? 진정하라고? 내 딸을 찾아달라고 전 재산을 걸었는데 내가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동훈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어? 누가? 태수가 두 손을 들어 동훈을 진정시켰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 했는데. 확인? 뭘 확인했는데? 태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회장님 비서실장이 직접 경찰서에 왔습니다. 동훈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 네.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오중석이었나? 동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중석이가 경찰서에 왔다고? 네. 직접 서장실에 와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쓴 가출 편지가 발견됐다면서요. 회장님이 덮고 싶어 하신다고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죠. 가출 편지? 난 그런 거 본 적도 없어. 동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이 모르셨다고요? 태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회장님 지시인 줄 알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서류 넘기고 수사 종결했죠. 동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20년 동안 자신은 딸을 잃고 통곡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딸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단서는 끊겼고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중석이 있었다고요? 30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보자 하던 사람이 왜? 동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중석이 왜 그런 짓을?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동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 뒤 동훈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동훈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더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태수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따님, 찾으셨습니까? 동훈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대답했죠. 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찾았어요.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주요? 네. 동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와 차에 올라탔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훈의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중석이, 오중석. 젊은 비서였던 그가 지금은 대성건설의 부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훈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어떤 비밀도 함께 나눴고 어떤 결정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전에 수사를 방해했다? 유리를 찾을 수 있었던 기회를 막았다? 감히 내가. 동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훈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죠.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태수의 말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중석이가 왜 그랬는지, 정말 그랬는지 확인해야 해. 동훈은 결심했습니다. 중석을 시험해 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동훈은 박 기사를 불러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중석이 움직임을 전부 파악해. 누구랑 통화하는지, 어디 가는지 다 알아내. 그리고 저녁 때 고물상에 가서 아이들 상태도 확인하고. 박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동훈은 평소처럼 중석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중석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동훈은 일부러 쇠약한 척 연기했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목소리도 힘없이 냈죠. 중석아, 앉아봐. 네, 회장님. 중석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회장님, 무리하셔서 그렇습니다. 고물상 일은 제가 다른 사람을 구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동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중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죠.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은 아직 정정하십니다. 아냐. 유원장을 고쳐야겠어. 동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석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유원장이요? 그래. 전 재산을 손주들에게 주려고. 지훈이랑 지민이한테. 동훈이 중석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중석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죠. 그리고 재단 운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려고. 외부에서 데려올 거야. 중석의 눈빛이 한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회장님, 아이들이 아직 8살입니다. 너무 성급하신 것 같은데요. 성급하긴. 이제 서두를 때가 됐지. 동훈이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부를 거야. 유원장 수정하게. 중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꽉 쥐었죠. 회장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유원장을 바꾸시면 회사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 동훈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중석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 나가봐.
중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가다가 잠시 멈칫했죠. 뒤를 돌아보려는 듯 했지만 이내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동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떻게 됐어? 회장님, 오 부회장이 지금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람이 몰래 녹음했는데요.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직접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내. 잠시 뒤 휴대폰으로 음성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동훈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중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어. 내일 변호사 온다잖아. 유언장 고치기 전에 오늘 밤 끝내야 해. 동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중석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마. 사고사 말고 그냥 없애버려. 깔끔하게. 동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현실이 맞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중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익숙한 그 목소리로 손주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옆에 있던 위스키 잔을 집어 벽에 내던졌습니다. 쨍!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니놈이 내 딸을 버리고. 동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손주들까지. 동훈의 눈에서 눈물과 살기가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사람, 충신이라 여겼던 사람, 그자가 딸을 죽게 만들고 이제 손주들마저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박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고물상 근처입니다. 회장님 시키신 대로 아이들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잘 됐어. 거기서 대기해. 나도 지금 바로 간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봉순 할머니였습니다. 동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감, 큰일 났어. 봉순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병원 진료 보러 간 사이에 애들이 없어졌어. 옆집 사람이 검은 승합차가 태워갔다는데. 동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애들이 없어졌다고. 검은 차가 와서 데려갔다고. 동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몸을 기대며 휘청거렸습니다. 늦었습니다. 중석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영감?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애들. 동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동우는 박 기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석이가 아이들을 납치했어.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낼 수 있어? 박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오 부회장 차량에 GPS 추적기를 달아뒀습니다.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 박 기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오 부회장 차량이 대성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장 근처에 있습니다. 동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대성건설 공사장. 자기 회사 소유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밤이면 완벽한 범행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이었죠. 알았어. 나는 지금 바로 공사장으로 간다. 너는 고물상에 가서 할머니와 함께 있어. 동훈이 전화를 끊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동훈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훈아, 지민아, 할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버텨라. 동훈의 주먹이 핸들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편 고물상에서는 박 기사가 봉순 할머니를 태우고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깁스한 팔로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박 기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고물상 마당에는 지훈이의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운명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거대한 건물이 솟아 있었습니다. 대성건설이 짓고 있는 신축 아파트 공사장이었죠. 48층 높이의 골조가 완성되어 있었고 외벽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밤중이라 현장은 텅 비어 있었죠. 아니, 텅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25층 작업실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업등 몇 개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 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의자에 앉혀진 채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지훈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앞을 노려보았죠. 8살 아이의 눈에 공포 대신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훈이 직접 운전한 차가 공사장 정문을 뚫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바리케이드가 박살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차가 급정거하고 동훈이 뛰어내렸습니다. 아이들 어디 있어? 동훈이 건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중석의 부하들이었죠.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7, 8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비켜! 동훈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훈은 초조하게 발을 굴렀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저 남자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공사장 밖에서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고물 트럭이 굉음을 내며 공사장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녹슨 차체에 페인트가 벗겨진 영락없는 고물상 트럭이었죠. 운전석에는 박 기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봉순 할머니가 깁스한 팔을 창밖으로 내밀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비켜! 다 비키라고! 트럭이 건물 입구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박 기사가 운전석에서 레버를 당겼습니다. 비장한 표정이었죠. 덤프트럭처럼 트럭 짐칸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러자 짐칸에 가득 실려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폐타이어, 음식물 쓰레기, 썩은 고철 더미, 깨진 가전제품 조각들이 산사태처럼 쏟아졌습니다. 악취가 진동했고 온갖 오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으악! 뭐야 이게! 중석의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폐타이어에 맞아 쓰러지는 놈, 음식물 쓰레기에 미끄러지는 놈, 고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깁스한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썩을 놈들아, 고물 맛 좀 봐라. 동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사이를 뚫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봉순 할머니도 뒤따랐습니다. 뒤에서는 박 기사가 쓰러진 부하들을 상대하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어서 가십시오.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동훈과 봉순 할머니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두 노인에게 25층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0층을 지날 때쯤 봉순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동훈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가. 빨리 가. 두 사람이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20층, 21층, 22층. 드디어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보였습니다. 동훈이 문을 박차고 옥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옥상 한 구석에 지훈이와 지민이가 밧줄에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석이 서 있었죠. 오, 왔군요. 회장님. 중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동훈이 중석을 노려보며 다가갔습니다. 중석아,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왜? 왜요? 중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온갖 더러운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뭡니까? 부회장 자리 하나요? 중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회장님이 죽으면 전부 제 거였어요. 그렇게 될 예정이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손주가 나타나서 전부 가져간다고? 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도 네가 알고 싶으세요? 정말로? 말해. 동훈이 고함쳤습니다. 중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전 그저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결국 후계자는 따님이었습니다. 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리만 없으면 제가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아들처럼 아끼셨으니까요. 중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따님을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잠시 숨겨두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일이 꼬였죠. 동훈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네가 내 딸을. 저도 후회했습니다. 20년 동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수사를 막고 증거를 없애고 거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중석이 아이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살아서 애까지 낳았더군요. 저 아이들이 나타나면 제가 쌓아온 게 다 무너집니다. 중석이 동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들만 없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회장님은 다시 저만 믿게 될 거예요. 예전처럼요. 미쳤어. 동훈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미쳤어, 중석아. 후계자? 그깟 자리 때문에 내 딸을, 내 손주들을. 동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동훈이 달려들어 중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중석도 동훈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봉순 할머니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깁스한 팔을 부여잡고 하지만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이 썩을 놈아. 할머니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중석이 동훈을 밀어내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봉순 할머니가 깁스한 팔을 휘둘렀습니다. 퍽! 할머니의 깁스가 중석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중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라. 경찰들이 옥상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 기사가 부른 경찰이었죠. 경찰들이 중석을 제압했습니다. 중석이 바닥에 쓰러져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동훈이 아이들에게 달려가 아이들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아, 지민아.
아이들이 동훈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동훈도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꼭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순 할머니도 달려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새끼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이들이 할머니에게도 매달려 울었습니다. 한편 경찰들이 중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훈이 천천히 중석에게 다가갔죠. 중석은 수갑에 채워진 채 동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훈이 중석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네가 키운 건 회사가 아니라 네 탐욕이다. 동훈이 중석을 밀어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끌고 옥상을 빠져나갔죠. 동훈은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동훈과 봉순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죠.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네 사람의 온기가 서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동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동훈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함께 가시죠. 우리 가족으로요. 봉순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25층 옥상 위에서 네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 정으로 맺어진 인연.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뉴스 특보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성건설 오중석 부회장이 20년 전 유괴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 부회장은 20년 전 민동훈 회장의 딸을 납치해 살해를 교사했으며 최근에는 회장의 손주들까지 해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사건을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중석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30년 동안 충신의 가면을 쓰고 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온 국민 앞에 범죄자로 드러난 것이었죠. 동훈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곁에 두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상의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항상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딸을 해치고 손주들까지 해치려 했습니다. 동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죠. 동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차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에 멈췄습니다. 동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묘지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딸 유리의 묘소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동훈은 딸의 유골을 수습해 이곳에 안장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묘소에서 쉴 수 있게 된 거죠. 동훈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리야.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20년이나 늦어서 정말 미안해. 동훈이 묘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네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동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래도 네 아이들은 찾았어. 지훈이랑 지민이. 네 눈을 닮은 예쁜 아이들이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동훈이 국화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묘지 주변의 나무들이 사각거렸어요. 마치 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편히 쉴 수 있어요. 동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묘소를 뒤로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재개발 구역 뒤편의 좁은 골목, 그곳에 있던 고물상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깔끔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죠. 유리 쉼터, 지역 아동을 위한 돌봄 센터였습니다. 동훈이 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곳이었죠.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주는 곳. 그 글씨는 9살이 된 지훈이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글씨였죠. 쉼터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 부모가 일하느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고 놀이도 하면서요. 그 아이들 사이에서 지훈이와 지민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두 아이는 훌쩍 컸습니다. 9살이 된 쌍둥이는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에도 살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고물상 컨테이너에서 추위에 떨던 아이들이 아니었죠. 지훈아, 지민아, 밥 먹어. 급식소에서 봉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쉼터의 조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욕쟁이 조리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면서도 입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정이 넘쳤습니다. 많이 처먹어라. 밥 남기면 혼난다. 할머니가 큰 국자로 국을 퍼담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급식소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예요? 제육볶음이다. 싹싹 비워. 지훈이와 지민이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더 많이 먹어야 해. 안 그래? 할머니, 편애하면 안 돼요.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애는 무슨, 다 똑같이 줬어. 할머니가 투덜거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쉼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편한 점퍼 차림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은 온화한 동훈이었죠. 동훈은 은퇴 후 쉼터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대신 아이들과 뛰어놀고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천억 자산가였던 그가 이제는 동네 할아버지가 된 것이었죠. 할아버지, 지훈이와 지민이가 동훈에게 달려왔습니다. 동훈이 두 아이를 껴안았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렸어요. 지민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도화지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두 아이가 있고 양옆에 두 노인이 서 있었죠.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동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잘 그렸네. 아주 잘 그렸어. 동훈이 그림을 들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이미 여러 장의 그림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훈은 지민이의 그림을 그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벽 가운데에는 커다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동훈과 봉순 할머니가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훌쩍 큰 쌍둥이가 웃고 있었죠. 네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쉼터에는 네 식구만 남았습니다. 봉순 할머니가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동훈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탁 위로 따뜻한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죠.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밥을 먹다 말고 동훈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응? 우리 가족이라서 참 좋아요. 동훈의 손이 멈췄어요. 지민이의 그 한마디에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훈이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린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가족이란다. 봉순 할머니가 옆에서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아이고, 밥 먹다 왜 울려고 그래. 할머니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휴지를 건넸어요. 할머니, 코 풀어요. 시끄러. 안 울어. 할머니가 투덜거렸지만 이미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웃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핏줄로 맺어진 인연, 정으로 맺어진 인연.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가족이 완성된 밤이었죠. 동훈은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것은 되찾을 수 없었죠.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은 평생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그리고 이 아이들을 8년 동안 키워준 봉순 할머니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거였죠. 진정한 가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쉼터의 불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유리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기적 같은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낯사연이었습니다.